기계가 진화해서 인간을 점령한다.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이건 되게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4 지혜의 나무 기술시대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김재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기술시대라는 큰 주제 아래서 예술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예술의 역사를 보면 기술이 새로 등장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술가들이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냈죠. 긴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 주제 선정이 AI 비롯해서 급변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변화에 맞는 새로운 예술이 등장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시대의 예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골라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나 인쇄술 이런 부분이 예술의 변곡점이 있었던 부분이 맞을까요? 그렇죠.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인쇄술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판화 같은 거죠. 그림을 대량으로 복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기술이었고, 사진도 마찬가지죠. 회화와 다르게 어떤 장면을 더 충실하게 포착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것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예술에 도전장을 던진 것도 있고, 이것 자체가 뭔가 노역해서 새로운 예술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 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기술시대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책을 3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19세기 중반경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1860 몇 년쯤. 되게 오래됐는데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기계란 무엇이냐. 조금 이제 확장하자면 기술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굉장히 남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에레혼이라는 제목은 노웨어, 유토피아라는 말을 영어로 옮긴 게 노웨어예요. 이 노웨어를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가상의 나라고요. 이 가상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계가 진화해서 인간을 점령한다. 그렇게 이제 상상되는 상황에서, 상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론적으로 서술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계를 다 파괴한 그 상황의 주인공이 이제 그 나라의 풍습, 책 이런 것들을 보고 돌아와서 쓴 일종의 반유토피아적인, 유토피아 그러면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인간을 잘 살게 만들고 이런 걸 꿈꾸게 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기계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유토피아를 뒤집은 에레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에레혼의 한 대목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토의했던 어떤 사람들은 기계에 생식계가 없으며 앞으로도 생길 것 같지 않으므로 절대로 생명체나 그와 유사한 실체로 발전될 수 없다고 말한다. 기계가 결혼할 수 없어서 두 증기기관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것이 헛간 문 앞에서 노는 일이 없으리라는 뜻이라면 인간이 아무리 그런 상황을 바라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반대가 그다지 심오한 것도 아니다. 현재 하는 조직의 모든 특성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 계급에서 절대적으로 반복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물의 생식계는 식물과 매우 다르지만 분명 둘 다 생식계이다. 자연이 이 단계에서 힘을 전부 소진해버렸을까? 한 기계가 또 다른 기계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다면 그 기계에 생식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생식계가 생식의 체계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다른 기계에 의해 체계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계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만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인간이다. 맞다.
그런데 많은 식물이 재생산하게 도와주는 주체가 바로 곤충이며 자신과 완전히 이질적인 요인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물의 한 과가 모두 죽지 않겠는가. 빨간 클로버는 호박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재생산할 수 있으므로 생식계가 없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호박벌은 클로버의 생식계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기계의 생식계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제목 자체가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예술은 우리가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 뭐 이런 데서도 발견할 수 있고 아프리카의 오래된 문양 여기서도 찾을 수 있고 또 뭐 아시아의 전통, 남아메리카 이런 전통들 다양한 전통 속에서 인류와 어떤 역사를 같이 한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자는 그게 아니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술은 18세기에 유럽에서 발명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그럼 과거에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시대 뭐 도자기라든지 그 파르테논 신전, 건축, 조각, 우리 뭐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유럽에서 18세기에 발명했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옛날에 존재했던 그런 음악, 회화, 조각, 시, 건축, 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실제로 뿔뿔이 따로 놀았다라는 게 이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있었던 건 뭐냐? 이분은 그거를 예술과 오늘날 수공예라고 부르는 다른 종류의 술, 도자기를 빚는다든지 목공을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아름다운 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이 아니라 실용성도 유용성도 들어있는 그 무엇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술가와 장인 아니면 순수 예술과 수공예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면서 자유, 영감, 천재, 독창성 뭐 이런 것들 막 거기 부여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분을 한 게 18세기다. 그래서 그 후에는 우리가 예술하면 공예품을 떠올리기보다는 미술관, 공연장 이런 데서 만나는 그 무엇을 예술로 생각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책을 왜 굳이 소개했느냐? 사실 우리가 예술하면 18세기에 유럽에서 만든 그 예술을 예술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투영해가지고 옛날의 활동 그리고 그 결과물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예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술에는 역사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예술과 다른 예술이 있었던 시기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새로 등장하고 있는 기술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또 두 번째 단계의 그 순수 예술이라는 게 연장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의 발명에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술에 관한 현대의 이상과 관행이 보편적이고 영원하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고대 그리스 시대나 르네상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런데도 이런 착각이 그처럼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닌 애매함 덕분이다. 영어 아트는 라틴어 아르스와 그리스어 테크네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아르스와 테크네는 말 조련, 시 짓기, 구두 제작, 꽃병 그림, 통치술 등 인간의 모든 기술을 뜻하는 말이었다. 고대의 사고 방식에서 인간의 예술과 반대되는 것은 수공예가 아니라 자연이었다. 고대의 예술 개념 가운데 일부는 오늘날에도 남아서 우리가 의료술, 요리술 같은 말을 할 때 등장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개념의 예술은 18세기에 결정적으로 분리되었다. 우아한 기술로 수행된 인간의 모든 활동을 2000년 이상이나 지칭했던 예술 개념이 쪼개져서 순수 예술이라는 새로운 범주, 즉
시, 회화, 조각, 건축, 음악 이것을 창출했는데 이 범주는 수공예 및 대중예술, 즉 구두 제작, 자수, 만담, 대중음악 등과 대립되었다. 이제 수공예와 대중예술은 기술과 규칙만을 요구하고 그저 용도와 재미만을 위한 것인 반면 순수예술은 영감과 천재성이 있어야 하고 작품 자체를 즐겨 정제된 기쁨의 순간을 맛보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었다. 제목에 등장하듯이 기술로 뭔가 복제가 가능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을 때 예술작품의 위상과 성격, 사회적인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생각한 글입니다. 철학자가 썼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성찰하고 있는 대상이 두 가지인데요.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진이라는 기술적인 복제가 가능한 예술작품과 영화라는 예술작품. 이 이제 두 가지를 주로 성찰을 합니다. 회화나 문학과 사진이 어떻게 달랐으며 또 영화는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술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도 예술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중요한 본보기죠.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복제 시대 예술작품인데요. 쉬운 부분을 두 군데를 뽑았습니다. 사진이 예술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를 매듭 짓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기울여 왔지만 확실한 성과는 얻어지지 않았다. 이보다 마땅히 앞서 고려되어야 했던 문제, 즉 사진의 발명에 의해 예술이라는 것의 성격 전체가 변화한 것은 아닌가라는 선결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에 영화 이론가들의 문제 제기도 이 선결 문제를 유사한 방식으로 방기하고 있다. 자, 여기 짧은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회화는 항상 한 사람 내지 소수의 사람에 의한 감상을 특별히 요구해왔다. 많은 관객들에 의한 회화의 동시적 감상도 19세기에 이르러 이루어졌지만 이는 회화의 위기에 대한 예고에 불과했다. 회화의 위기가 초래된 것은 결코 사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진과는 비교적 무관하게 예술작품이 대중을 요구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었다. 세 권 다 AI 시대에서 예술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세 꼭지들을 이렇게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두 가지만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발달되는 기술이 예술가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어떤 위협이 될지, 또는 어떤 유용한 또 기술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진이 등장했을 때 그 상황을 많이 예로 드는데요. 사진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화가들은 주로 초상화를 그려서 생계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진이 나오니까 더 잘 그려.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실제로 엄청난 직업군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상황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다른 종류의 시도를 하게 돼요. 이 초상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야외로 나가서 이 살아있는 풍경을 이런 것들을 직접 그리는 게 시도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 끝에 현대미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상주의가 나오게 돼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예술가들이 그거를 위협으로만 느끼지 않고 회화의 본질을 찾는 방향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스토리가 하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게 분명히 유용하다라는 얘기도 이 맥락에서 이야기될 수 있어요. 사실 이 젊은 화가들이 야외에 나가서 승부를 볼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기술의 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튜브 물감이에요. 굳지 않는 물감을 튜브에 넣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술이 20, 30년 지나면서 발명이 됐고요. 그걸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기술 앞에서 기존에 했던 작업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 있고요. 근데 그 기술을 활용하면서 뭔가 기존의 자기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사진이 등장하고 회화가 위협을 받았다가 나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그 스토리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팁을 한 가지 정도 주실 수 있나요? AI의 발달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열어놓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한 가지 팁이나 예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예술가들이 제일 발빠르고 도전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등장하면 네. 써보거든요. 네. 써봐서 예를 갖고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기법 이걸로 구현할 수 있는 것과 추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가들에게는 이게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네. 다만 문제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겐 안타깝지만 아마 새로 그런 종류의 작업을 하려는 사람은 출발 단계부터 뭔가 다르게 출발할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이렇게 별로 걱정할 게 없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돌파구를 개척할지 이건 되게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시대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김재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교수님의 추천 도서와 추천사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더 남겨둘 테니까요.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